안녕하세요, 친구들. 조맘이에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잘 지냈나요? 우리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 들으며 행복한 꿈나라로 떠나 볼게요. 눈을 꼭 감고 이야기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엿장수 총각의 꿈. 서울의 모화관 뒤쪽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엿장수 총각이 있었어요. 원래 집안 형편이 가난한 데다가 아버지마저 일찍 돌아가셔서 총각은 20살이 다 되도록 아직 장가도 가지 못했지요. 총각은 매일 아침 연목판을 목에 걸고 집을 나서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을 찾아다니며 엿을 팔아 양식을 마련했어요. 장터나 씨름판, 명절의 놀이마당 같은 곳에는 을의 구경꾼보다 엿장수들이 먼저 오는 법이었지요. 그런데 어디를 가나 항상 남들보다 한 발 먼저 나타나는 것은 모화관 뒤쪽에 사는 부지런한 엿장수 총각이었어요. 어느 해 묵과를 보는 날이었어요. 무관으로 출세하려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칼쓰기, 활쏘기, 말달리기 따위의 무예를 겨루는 날이라 구경꾼들이 잔뜩 모일 터였지요. 엿장수 총각은 남보다 엿 한 가락이라도 더 팔아보려고 아침 일찍 서둘러서 시험장으로 갔어요. 너무 빨리 갔는지 시험장에는 아직 아무도 나와 있지 않았지요. 활쏘기 시험을 보는 곳에는 큰 문짝만한 관역이 여러 개 놓여 있었어요. 엿장수 총각은 그중 한 관역 뒤에 연목판을 받쳐놓고 몸을 기대고 앉았다가 어렴풋이 잠이 들었어요. 너무 일찍 집을 나서서 졸린 것이었지요. 문득 은빛 머리카락이 어깨까지 늘어지고 하얀 수염을 기른 노인이 나타나서 말하였지요. 엿을 팔아 근근히 살아가는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항상 부지런하고 올바른 마음씨를 잃지 않으니 착하도다. 또한 홀로 되신 어머님께도 효성이 지극하니 내가 너의 그런 됨됨이를 기특하게 여겨 가난에서 벗어날 방도를 알려주러 왔노라. 엿장수 총각이 얼떨떨해서 바라만 보고 있는데 노인이 말을 이었어요. 여기 있는 관역들 중에 왼쪽에서 두 번째 관역 밑을 파보면 은 3,000냥이 묻혀 있으리라. 그 돈의 임자는 남산골 이생인데 그 집 대문 앞 앵두나무에 지금 막 꽃이 만발해 있으니 그것을 표적 삼아 찾아가거라. 이생에게 그 돈 3,000냥을 다 갖다 주되 차용 증서를 꼭 받아다가 은을 파는 자리에 묻어 놓아야 하느니라. 그렇게 하면 너도 가난을 면하게 되리라. 노인이 말을 끝내는 것과 동시에 눈앞에서 호련히 사라지니 총각도 깜짝 놀라서 눈을 떴어요. 눈을 떠보니 한바탕 꿈이었지요. 엿장수 총각은 어이가 없어 혼자 피식 웃었어요. 그러면 그렇지. 그런 터무니없는 일이 생시에야 어디 일어날 수 있나?
총각은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깜빡 졸았어요. 꿈에 다시 그 노인이 나타나 야단을 쳤지요.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기 전에 어서 은을 파내어야 하거늘 한가로이 잠을 자고 있단 말이냐. 호통 소리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깬 엿장수 총각은 얼른 집으로 뛰어가 괭이를 가져다가 관역 밑을 파보았어요. 그러자 한 뼘도 채 파들어 가지 않아서 과연 괴짝 하나가 나오는 것이었지요. 총각이 떨리는 손으로 괴짝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꿈에서 본 노인이 말한 대로 은전이 하나 가득 들어있었어요. 총각은 연못판 대신 은전이 든 괴짝을 짊어지고 남산골로 갔지요. 남산골은 원래 가난한 선비들이 많이 사는 동네였어요. 동네 안에는 야트막한 초가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는데 어느 집이 이생의 집인지 알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그중 한 집의 살인문 앞에 꿈속 노인의 말대로 꽃이 활짝 핀 앵두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어요. 엿장수 총각은 속으로 바로 이 집이구나 생각하면서 살인문 안으로 들어갔지요. 큰 소리로 주인을 찾으니 여윈 얼굴에 다 떨어진 옷을 걸친 선비가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내가 바로 이생인데 너는 누구냐? 무슨 일로 나를 찾느냐? 엿장수 총각은 은전이 든 괴짝을 마당에 내려놓고 꿈에 노인이 나타나 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저도 꿈속의 일이라 긴가민가 하였습니다만 노인이 시키는 대로 관역 밑을 파고 보니 과연 은전이 든 괴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의 말을 끝까지 따르는 것이 옳겠다 생각하고 여기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어서 이 은전을 받으시고 자용 징서를 써주십시오. 생전 처음 들어보는 희한한 이야기에 이생은 자기 귀를 의심하였어요. 그러나 엿장수 총각이 말하는 투가 정직하고 진실해 보여서 그 말을 믿지 않을 수도 없었지요. 그래서 잠시 생각한 뒤에 말하였어요. 황당한 일이긴 하나 너의 말을 믿지 않을 수도 없구나. 내 말대로 따르는 것이 옳겠다. 이생은 엿장수 총각에게 차용 징서를 써준 다음 은전이 든 괴짝을 받았어요. 엿장수 총각은 그 징서를 가지고 가서 은전이 든 괴짝을 파낸 자리에 잘 묻어두었어요. 이생은 원래 인품도 훌륭하고 실력도 뛰어난 선비였어요. 다만 너무도 가난하여 하루 세 끼를 때우기도 힘든 탓에 과거 공부에 온 힘을 쏟을 수 없었을 뿐이었지요. 이제 큰 돈이 생겼으니 집안 살림은 몽땅 아내에게 맡기고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지요. 이생은 한편으로 엿장수 총각에게 집을 한 채 사주어서 어머니와 함께 살게 하면서 생활에 필요한 것을 모두 대주었어요. 총각은 곧 장가를 들어 부부가 정성껏 어머니를 보양하며 화목하게 잘 살았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생은 좋은 성적으로 문과에 급제하였어요. 그리고 벼슬이 차츰 오른 끝에 마침내 평양 감사가 되었지요.
이 감사가 새로 부임하여 관청의 재산을 보관해둔 창고들을 하나씩 점검할 때였어요. 은을 보관한 창고에 들어가서 은전이 담긴 괴짝들을 하나하나 열어보는데 맨 구석에 놓인 괴짝 하나가 텅 비어있는 것이었지요. 감사가 놀라서 자세히 살펴보니 은전 대신에 차곡차곡 접은 흰 종이가 있었어요. 종이를 꺼내 펴보았더니 아무 날 아무 시에 은전 3,000냥을 빌렸다는 차용 증서였지요. 글씨는 이감사의 자신의 글씨였어요. 끝에 이생이라 서명한 것도 자신이 분명했지요. 감사는 크게 놀라고 또 감격했어요. 신령님께서 내가 가난하여 글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을 보시고 엿장수 총각을 시켜 도와주신 것이로구나. 그런 도움이 없었던들 내가 어찌 이 자리에 오를 수 있었으랴. 이감사는 곧 은전 3,000냥을 마련하여 비어있는 괴짝을 채웠어요. 그리고 항상 정직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관리가 되기에 힘썼답니다. 양반 골려주기. 손바닥만한 밭되기를 갈아 근근히 먹고 사는 한 농사꾼이 근처에 사는 생원댁에 약간의 빚을 졌지요. 생원은 양반 조상을 두긴 했지만 세상 물정에 어둡고 어리석은 데다가 동정심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매일같이 농사꾼 집에 하인을 보내 돈을 빨리 갚으라고 독촉을 했지요. 돈이 없다고 사정하면 하인에게 농사꾼의 상투를 잡고 끌어오게 하여 갖은 욕을 다 하고 때로는 매까지 때렸어요. 농사꾼인들 그런 괴로움을 당하기 좋아서 돈을 안 갚는 것이 아니었어요. 돈만 생긴다면 얼른 갚아버리고 싶었지만 도무지 형편이 펴지질 않았지요. 자기 딴에는 돈 대신 성이라도 보이려고 자기 집 농사일 틈틈이 생원댁 일도 적지 않게 해주건만 생원에게는 그런 것도 먹히지 않았지요. 오로지 얼른 돈만 갚으라고 성화였어요. 시달림을 견디다 못한 농사꾼이 하루는 한 가지 꾀를 내어 아내에게 말하였지요. 오늘도 생원댁 하인이 빚을 받으러 올 테니 당신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구려. 그러고는 호디부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뒤집어 쓰고 방 안에 들어 누워 있었어요. 아내는 남편이 시킨 대로 어린아이를 안고 마루 끝에 앉아 아이고 아이고 곡을 하였지요. 생원댁 하인이 빚을 받으러 왔다가 그 광경을 보고 웬일이냐고 물었어요. 아내가 남편과 짠 대로 말하였지요. 아이고, 아이고. 간밤에 애아범이 하루 종일 들일을 하고 늦게 돌아와서 주린 속에 찬밥 한 덩이를 자셨는데 그것이 체했나 보오. 밤중에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난리를 치더니 미처 손도 밑을 딸 새도 없이 아이고 그냥 돌아가셨소. 아휴, 이제부터 이 어린 것을 데리고 어떻게 살아갈지 눈앞이 캄캄하구려. 아이고. 하인이
깜짝 놀라 방문을 열고 들여다보니 과연 어두컴컴한 방구석에 시체가 혼이불에 덮여 있는 것이었어요. 하인이 돌아와서 생원에게 말하였지요. 어르신, 그 사람이 어젯밤에 찬밥을 먹고 체해서 배가 아프다고 뒹굴다가 그냥 죽어버렸답니다. 방구석에 시체가 혼이불에 쌓여 있는 걸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지요. 그 마누라가 아이를 안고 앉아서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하다고 눈물을 흘리며 우는데, 아이고 불쌍해서 빚을 받기는커녕 돈이 있으면 주고 오고 싶었사옵니다요. 빚을 진 사람이 죽었다는 데야 생원도 어쩔 도리가 없어 혀만 찢찢하고 단념했지요. 며칠 후 죽었다던 농사꾼이 생원 댁에 문안을 드리러 왔어요. 생원이 깜짝 놀라서 벌벌 떨며 물었어요. 아니, 너는 며칠 전에 찬밥을 먹고 체해서 죽었다는 놈이 아니냐? 이렇게 불쑥 나타나다니 사람이냐 귀신이냐? 농사꾼이 천연덕스레 대답하였어요. 어르신, 소인이 그날 틀림없이 죽기는 죽었사오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기로 오늘 이처럼 생원님께 문안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요. 생원은 더욱 놀랐어요. 죽었다는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말을 더러 들어보기는 했다만 직접 보기는 처음이구나. 그래, 죽어보니 저승이 정말 있더냐? 소인도 죽어보기 전에는 저승이 꼭 있다고 믿지 않았습죠. 그런데 이번에 죽고 보고 나니 저승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요. 게다가 저승세계도 이승과 크게 다르지 않던데쇼. 농사꾼의 능청스러운 대꾸에 생원은 호기심이 잔뜩 생겼어요. 사랑방 문을 열어 젖히고 마당에 서 있는 농사꾼을 가까이 오라고 손짓해 불렀지요. 생원은 툇마루 끝까지 다가온 농사꾼에게 몸을 내밀고 은근히 물었지요. 대체 저승이 어떻게 생겼더냐? 궁금하구나. 어디 한번 자세히 이야기해 보거라. 농사꾼이 황송하다는 듯이 굽실거리며 입을 열었어요. 소인의 숨이 끊어지자마자 얼굴빛이 시퍼렇고 흉악하게 생긴 귀졸들이 나타나서는 소인의 등을 밀고 어디론가 끌고 가대요. 어두컴컴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속을 한참 가더니 발길을 멈추는데 한 줄기 누르스름한 빛이 비치고 있었습지요. 그곳에 경치며 지나다니는 사람이며 길가에 늘어선 집 모양이 이 세상과 그다지 다르지 않던데쇼. 귀졸들이 소인을 앞세우고 궁궐처럼 생긴 어마어마하게 큰 집으로 들어가니 높은 자리 위에 붉은 옷을 입은 분이 앉아 계시대요. 귀졸들이 소인에게 저분이 염라대왕이시다. 곧 너의 죄를 심판하여 지옥이나 천당으로 보내실 것인즉 무릎을 꿇어라. 그렇게 말하렵시오. 소인이 꿇어 엎드려 있으려니까 염라대왕께서는 명부를 보시더니 너는 아직 죽을 때가 안 되었는데 잘못 잡혀온 것이다. 도로 돌아가거라. 하고 분부를 내리시대요. 소인이 돌아갈 길을 모르오니 저를 잡아온 귀졸들에게 데려다 주라 하옵소서 라고 아뢰니 염라대왕이 그러라고 허락하셨습지요. 귀졸과 함께 밖으로 나와 길을 가는데 누군가가 반가운 목소리로 소인의 이름을 부르대요.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 바로 돌아가신 생원 어르신이 길가에 서 계신 게
아니겠습니까요? 그때까지 농사꾼의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듣고 있던 생원은 눈이 튀어나올 듯 휘둥그레져서 문틀에 기대 앉아 있던 몸을 밖으로 불쑥 내밀었어요. 아니, 내가 그곳에서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을 배웠단 말이냐? 과연 그곳이 저승임에 틀림없구나. 그런데 아버님께서는 생전처럼 잘 지내고 계시더냐? 생원이 궁금증이 잔뜩 나서 묻는 말에 농사꾼은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돌아가신 어르신께서는 오래 굶주리신 듯 얼굴이 초췌하시었습니다요. 의복도 해지고 때가 낀 데다가 머리에는 페랭이를 쓰고 계셔서 처음에는 소인이 잘 몰라 배웠습지요. 양반이던 부친이 저승에서 천한 사람들이나 쓰는 페랭이를 쓰고 있었다는 말에 생원의 얼굴은 아궁이 불을 쪼인 듯 벌겋게 되어버렸어요. 생원은 손짓으로 농사꾼을 더욱 가까이 불러서 귓가에 대고 작은 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대체 우리 아버님께서 왜 그런 모습이 되셨다더냐? 농사꾼 역시 생원의 귓가에 속삭이듯 대꾸하였지요. 소인도 놀라서 이유를 여쭈어본즉 어르신께서 대답하시기를 내 생전에 방구석에 앉아 글만 읽었지 내 손으로 일해서 먹고 산 적이 한 번도 없었구나. 저승에서는 양반 같은 것이 아무 소용도 없고 오직 생전에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남에게 은덕을 베풀었는지를 따져서 사람값을 매기니 부득이 이 모양이 되었노라. 라고 하시었어요. 소인에게 생원님 댁 소식을 물으시기에 자세히 말씀드리고 함께 눈물을 흘렸습지요. 헤어질 때 소인에게 마침 일전이 있기에 약주나 한 잔 사드시라고 드렸습니다요. 거기까지 들은 생원의 얼굴빛은 완전히 흙빛이 되어버렸어요. 말까지 더듬으며 또 물었지요. 혹시 우리 어머님께선 함께 계시지 않더냐? 농사꾼이 주저주저하며 대답하였어요. 대부인 마님도 뵙기는 배웠습주만 차마 송구하여 여쭙기가 어렵습니다요. 지금 여기에 너와 나밖에 또 누가 있느냐?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내 귀로 들어가면 그만이니 어서 이야기해 보아라. 그러나 농사꾼은 주저하며 차마 입을 열지 못했어요. 생원은 그럴수록 더욱 궁금하여 견딜 수가 없었지요. 내가 대체 무슨 일을 보았기에 그토록 말하기를 어려워하느냐? 자식된 도리로 돌아가신 부모의 근황을 알고자 하는 것이니 아무 걱정 말고 말하여라. 그렇다면 소인이 어떤 말을 여쭈어도 꾸짖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 주시겠사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니 그만 뜸들이고 냉큼 말을 하렸다. 농사꾼이 그제야 못 이기는 체하고 말을 하였어요. 생원 어르신과 헤어져서 한참 가려니 길가에 주막이 하나 있대요. 소인을 데리고 가던 귀졸이 그 주막이 술맛 좋기로 소문이 나 있다고 하면서 목이나 죽이고 가자고 저를 데리고 들어갔습지요. 아니 넓고 으리으리한 데다 손님들이 가득 차 있대요. 안에서 풍채 좋은 부인네가 손님을 맞아들여 술을 파는데 그분이 바로 대부님 마님이셨습니다요. 소인이 반가워서 인사를 드리니 마님께서도 반가워하시며 댁내 소식을 물으시대요.
소인이 상세히 말씀드리고 나서 귀졸과 함께 좋은 술과 안주를 배불리 얻어 먹었습지요. 덕분에 귀졸한테서 고맙다는 인사까지 받았습니다요. 대부인 마님은 생원 어르신과 달리 생전보다 신수도 훨씬 훤해지시고 사시는 형편도 더없이 좋아 보이시대요. 생전에 양반댁 안방 마님이던 어머니가 주모가 되어 있더라는 말에 생원은 귓바퀴까지 빨개졌어요. 그래도 궁금증을 참지 못해 또 물었어요. 아니, 어머님께서 그처럼 형편이 좋으신데 어째서 아버님께서는 홀로 굶주리고 계시더란 말이냐. 너는 그 까닭을 알 터이니 소상히 말해보아라. 소인은 정말 그 말씀하는 황송하여 아랠 수가 없사옵니다요. 농사꾼이 철절 매는 신용을 하니 생원은 버럭 역정을 내었어요. 내가 나의 궁금증만 더하게 해놓고 말을 하지 않겠다니 지금 약을 올리려는 것이냐. 어서 썩 아뢰렸다. 그제야 농사꾼이 대답하였어요. 대부인 마님께서는 생전에도 생원 어르신하고는 마음이 맞지 않으셨는데 참고 사시다가 저승으로 가신 즉시 남남이 되었다고 하시대요. 소인이 그 이유를 여쭈어 보았더니 대부인 마님께서는 생전에 인자하신 성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곤 하셨는데 생원 어르신께서 그걸 매우 못마땅히 여기셨다 하시대요. 몰래 인정을 베푸시다가 어르신께 들켜서 혼난 적이 여러 번 있으셨답니다요. 생원 어르신께서는 힘없는 아랫것들한테 매우 가혹하게 구셨다고 하시대요. 마님께서는 생원 어르신의 그런 성품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늘 부지런하고 인정 많은 소인의 아비를 좋게 여기고 계셨는데 3년 전에 소인의 아비가 죽어 저승이 왔기에 새로 만나 부부가 되었다고 하셨습지요. 지금 두 분이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니 소인은 송구하여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요. 그런 까닭으로 생원님께도 말씀드리기 난처해 그랬던 것입니다요. 농사꾼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생원은 창피하여 견딜 수가 없었어요. 혼자서 창피한 것도 창피한 것이지만 행여 남들이 알게 되면 무슨 망신이란 말일까요? 그야말로 양반 체면에 똥칠을 할 판이었지요. 생원은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주르르 흘리다가 농사꾼의 귀에 대고 나직히 말하였어요. 지금 내가 한 이야기는 너와 나 외에는 아무도 모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비록 너의 아내와 아이들일지라도 알아서는 안 된다. 만약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기라도 하는 날에는 내가 어찌 사람들 앞에 얼굴을 들고 다니겠느냐. 그런 일이라 생원님께 말씀 안 하시더라도 소인이 어찌 감히 입을 놀리겠습니까요. 소인의 입을 실로 꿰매듯이 아주 꼭꼭 봉하고 있을 터이니 아무 염려 마십시오. 농사꾼은 굽실굽실하면서 대답하고는 다른 무슨 말이 더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멈칫멈칫하고 있었지요. 생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다시 농사꾼의 귀에 대고 말하였어요. 내가 진 빚은 특별히 탕감해 주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종종 집에 들러서 피차 소식이나 듣고 지내도록 하자꾸나. 소인으로서야 모두가 고마우신 풍부입니다요. 말씀대로 합지요. 그 후 농사꾼이 가끔 생원의 집에 들르면 생원은 좋은 술과 안주로 잘 대접하였어요. 게다가
농사꾼은 형편이 어렵다는 핑계로 종종 돈을 꾸어가기도 하였는데 생원은 감히 갚으라는 말도 하지 못하였지요. 동전 구멍. 옛날에 조선에서 중국으로 사신을 보낼 때는 역관도 함께 가곤 하였지요. 역관들 중에는 사신 행차를 따라 중국을 오가며 장사를 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중국에 갈 때는 조선에서 나는 물건을 가져가 팔고 중국에서 산 물건은 우리나라에 가져와 파는 것이었어요. 현씨도 그런 사람들 중 하나였어요. 처음에는 잔동푼이나 벌어 쓰는 재미로 시작하였지만 차츰 돈벌이에 맛을 들였지요. 나중에는 역관으로 해야 하는 일보다 장사로 돈을 버는 일에 더 정신을 팔게 되었어요. 어느 해 겨울이었지요. 현씨가 물건을 사러 북경으로 가는 길에 중국의 한 시골 마을에서 날이 저물었어요. 현씨는 하룻밤 묵기로 하고 여관에 들어가 자려고 하는데 창밖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들렸지요. 현씨는 여관 주인을 불러 말하였어요. 밤중에 웬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 저리 떠드는 거요?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구려, 우원. 여관 주인이 송구스럽다는 듯 두 손을 비비면서 싱글싱글 웃는 얼굴로 대꾸하였어요. 지금 갑자기 낯선 사람 하나가 길가에 서서 자기가 천하에 둘도 없는 술객이라고 뒤떠드는군요. 아무도 본 적 없는 신기한 도수를 보여주겠다고 하니 동네 사람들이 몽땅 나와서 어서 보여달라고 난리들이랍니다요. 손님께서도 한번 나가서 구경해 보시지요. 현씨는 어차피 잠자기는 글렀다 싶어 한번 나가보기로 마음먹었어요. 벗어놓은 두꺼운 옷들을 다시 걸치고 여관 밖으로 나갔지요. 길 위에는 눈이 하얗게 쌓여 있는데 그 위에 달빛이 비쳐서 주변이 환하였어요. 소리 나는 곳을 찾아가니 사람들이 잔뜩 모여 한 사람을 에워싸고 있었지요. 현씨는 저 사람이 바로 그 술객인가 하고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술객의 생김새와 옷차림은 보통 중국 사람들과 그다지 다를 것이 없었지요. 다만 희끗희끗 샌 눈썹 아래 유난히 날카롭게 빛나는 눈빛만은 예사롭지 않았어요. 술객이 한 손을 다른 쪽 소매 속에 집어넣었다가 꺼내면서 무언가 공중에 휙 뿌리는 신용을 하였어요. 그러자 작고 까만 꽃씨 같은 것들이 무수히 공중에 흩어졌지요. 씨앗들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눈 위에 사뿐사뿐 떨어져서 금방 싹이 돋고 꽃봉오리가 맺히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하얀 눈 위에 온갖 꽃이 울긋불긋 피어났어요. 둘러선 사람들은 모두 입을 딱 벌리고 감탄했지요. 잠시 후 술객이 소매 속에서 부채를 꺼내 한번 붙이니까 색색까지 꽃들이 일제히 눈밭 위로 떨어져 모두 눈 녹듯 스르르 사라져 버렸지요. 둘러선 사람들은 안타까워 발을 구르고 신기한 재주에 박수를 치면서 한 가지만 더 보여달라고 아우성을 쳤어요. 술객이 씩 웃더니
주머니에서 동전 한 입을 꺼냈지요. 그 동전을 길 옆에 쌓인 눈 위에 꽂아놓고 두 손가락을 꼿꼿이 펴서 동전 위 허공에 부적을 그리는 흉내를 내었지요. 그러자 동전이 점점 커지더니 나중에는 수레바퀴만 하게 되었어요. 동전 가운데에 있는 구멍도 따라 커져 사람들이 들어가고도 남을 것 같았지요. 구경꾼들이 숨을 죽이고 바라보고 있는데 술객이 갑자기 아차 하는 얼굴로 말하였어요. 아이고, 이런. 내가 급히 갔다 올 때가 있는데 그만 깜빡했소이다. 잠깐 갔다가 내일 아침에 다시 오리다. 그러고는 엄숙한 표정을 짓고는 수레바퀴만 하게 커진 동전을 가리키며 말하였어요. 이 물건으로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은 복을 받고 복 없는 사람은 재앙을 받게 되는 것이라오. 그러니 여러분들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 행여 가운데 있는 구멍일랑 들여다볼 생각도 하지 마시오. 술객이 그렇게 말하고는 어디론가 가버린 뒤에도 사람들은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였어요. 엄청나게 커진 채 눈 위에 세워진 동전을 슬쩍 한번 만져보기도 하고 혹시나 그 동전이 도로 줄어드는 것이 아닐까 싶어 눈 한번 깜짝 안고 지켜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구멍 속을 들여다보려는 듯 앞으로 다가가서 고개를 기웃기웃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술객이 하던 말이 생각났는지 곧 뒤로 물러섰지요. 그러는 사이에 밤이 점점 깊어져서 사람들은 하나 둘씩 집으로 돌아가 버렸지요. 나중에는 현씨 혼자 남게 되었어요. 현씨는 혼자 남게 되자 더욱 동전 앞에서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끈에 매인 강아지처럼 동전 주변을 뱅뱅 맴돌았어요. 혹시 저 구멍 속에 금전 은전이 가득 쌓여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한 번에 큰 돈을 손에 넣을 수 있는 무슨 비법이 적혀 있는지도 몰라.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서는 손을 비비며 몇 번이나 망설인 끝에 결국은 동전 구멍 속을 들여다보고야 말았지요. 그리고 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 속에는 현씨가 꿈에서나 한번 볼까 말까 한 별천지가 펼쳐져 있었어요. 아름다운 꽃나무와 기이하게 생긴 바위들 너머로 금빛 은빛이 찬란한 누각이 솟아 있었지요. 누각의 문들은 창호지 대신 수놓은 비단을 발랐고 창살에는 나무로 예쁜 무늬를 짜넣었어요. 방 한가운데에는 산으로 만든 탁자가 있고 그 위에는 신기한 장난감과 금은 보화가 가득 쌓여 있었어요. 만약 그것들을 전부 조선에 가지고 가서 팔 수만 있다면 당장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을 터였지요. 현씨는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저도 모르게 동전 구멍 속으로 발을 들여놓았어요. 그리고 누각 앞으로 다가가려다가 황급히 바위 뒤에 몸을 숨겼지요. 비단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와 함께 갑자기 젊은 아가씨들이 여럿이 나타난 것이었지요. 전부 선녀처럼 아름다운 데다가 무지갯빛 고운 옷을 입고는 손에 악기 같은 것을 하나씩 들고 있었어요. 악기 같기는 하지만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보통 악기들하고는 달랐어요. 아가씨들이 방 한가운데 빙 둘러앉은 후 그중 가장 나이 들어 보이는 아가씨가 말하였지요. 우리 오늘도 한국조를 타볼까? 모두들 좋다고 대답한 뒤 손에 들고 온 악기들을 불거나 두드리거나 퉁기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 세상 소리라고는 할 수 없는 아름다운 음악이 울려 퍼졌어요. 한바탕 연주가 끝나자 피리처럼 생긴 악기를 불던 아가씨가 웃으면서 말하였지요. 그리고 누군가 한 사람은 음악에 맞춰 춤을 춘다면 더욱 즐겁지 않겠어? 검은고 비슷한 악기를 타던 아가씨가 대꾸하였어요. 그래도 좋겠지. 그런데 춤은 누가 추지? 해금 닮은 악기를 켜던 아가씨가 말하였지요. 그야 우리들 중에서 제일 예쁜 사람이 춰야지. 그러자 아가씨들은 서로 다른 사람이 더 예쁘다면서 웃고 떠들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그중 한 아가씨가 다른 아가씨들의 성화에 못 이겨 일어나 춤을 추기 시작했지요. 흥겨운 음악이 울려 퍼졌어요. 현씨는 너무도 신기한 광경에 넋이 빠져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잊어버렸어요. 꿈인지 생시인지조차 분간을 못한 채 춤추는 아가씨의 너울거리는 옷자락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무시무시한 호통 소리가 들려왔지요. 어디서 냄새나는 인간이 숨어 들어와 감히 선녀들이 노는 자리를 더럽힌단 말이냐? 이어서 우르르 쾅쾅 하는 소리와 함께 현씨의 눈앞에 보이던 것들이 일순간에 사라져버리고 천지가 캄캄해졌어요. 현씨는 깜짝 놀라 허둥지둥 뒤돌아섰어요. 손으로 더듬어 보니 수레바퀴만큼 커진 동전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지요. 현씨는 얼른 그곳을 빠져나오려고 급히 동전 구멍으로 머리를 들이밀었어요. 그러나 미처 빠져나오기 전에 구멍이 점점 줄어들면서 그만 허리가 끼고 말았어요. 현씨는 당황해서 팔다리를 버둥거려 보았지만 그럴수록 동전 구멍은 더욱 줄어들어 아프게 허리를 졸라매었지요. 결국은 허리가 동전 구멍에 꽉 끼어 꼼짝도 못하게 되고 말았지요. 마치 덫에 걸린 짐승꼴이었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캄캄하던 주변은 본래대로 달빛이 환하게 내리비치는 동네 한복판 빈터가 되어 있었지요. 허리는 끊어질 듯 아프고 찬바람이 쌩쌩 불어 얼어 죽을 것만 같았어요. 현씨는 사람 살려달라고 미친 듯이 소리를 질러대었어요. 그 소리를 들은 동네 사람들이 자다 말고 놀라서 뛰어나왔어요. 사람들은 현씨가 동전 구멍에 끼인 것을 보고는 더욱 놀랐어요. 그들은 어떻게든 현씨를 도와주려고 애썼지만 구멍에 꽉 낀 몸을 빼낼 수는 없었지요. 현씨는 동전 구멍에 끼인 채 추위와 무서움에 떨면서 밤을 꼬박 새울 수밖에 없었지요. 이튿날 아침이 되자 약속대로 술객이 돌아왔어요. 술객은 현씨가 동전 구멍에 끼인 것을 보고는 찢찢 혀를 찼지요. 그러기에 내가 미리 구멍 속을 함부로 들여다보지 말라고 하지 않았소. 헛된 욕심을 부려서 제 발로 죽을 곳을 찾아 들어갔으니 나도 어쩔 수 없소.
현씨는 구멍에 낀 허리가 아픈 데다가 밤새 추위에 떠느라고 입이 얼어붙어 말도 잘 나오지 않았어요. 면목이 없어서 술객의 얼굴을 바로 쳐다보지도 못하였지요. 그저 고개를 조아려 사정하는 신용을 낼 뿐이었어요. 딱하게 여긴 동네 사람들이 현씨를 대신해서 살려달라고 빌었어요. 그러나 술객은 여전히 고개를 저었어요. 누구든지 재물의 눈이 어두워지면 살 길과 죽을 길을 구분하지 못하는 법이라오. 이 사람은 돈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 그만 돈 속에 자기 몸까지 파묻게 된 거요. 그처럼 좋아하던 돈 속에 빠져 죽게 되었으니 죽어도 한은 없을 것이오. 현씨는 그제서야 자기가 그동안 너무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어떤 물건을 사고 팔아야 더 큰 이득을 남길까 하는 데에만 신경을 써서 역관의 임무를 소홀히 한 적도 여러 번 있었지요. 형편이 어려운 친척이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해도 장사 미천이 축나는 것이 싫어서 거절했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살다가는 돈만 아는 인간이 되어 친구나 친척들도 현씨에게 등을 돌릴 터였지요. 현씨는 자기도 모르게 긴 한숨을 내쉬면서 눈물을 주르르 흘렸어요. 술객이 그런 현씨를 한참 바라보더니 말하였지요. 그대가 진실로 뉘우치는 마음이 있으니 어쩌면 구원해 줄 수도 있겠소. 그러고는 품에서 큰 붓과 먹 한 토막을 꺼내었어요. 얼어붙은 눈 위에 먹을 문지르자 검은 먹물이 번졌지요. 그것을 붓에 듬뿍 묻혀서 현씨 허리를 조르고 있는 동전 구멍을 적셨어요. 그러자 구멍이 점점 커지는 것이었지요. 마침내 현씨가 빠져나오자 동전은 곧 줄어들기 시작해서 원래의 크기가 되었어요. 술객이 그 동전을 집어들어 주머니에 넣고 나서 현씨에게 말하였어요. 이번에는 내가 붓끝으로 그대의 생명을 구해주었지만 다음에 또 그러면 그때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오. 현씨는 술객에게 머리 숙여 감사하였어요. 그리고 다시는 돈벌이에 지나친 욕심을 내지 않았지요. 산골 사람 고래잡기. 옛날 산골 마을에 한 농사꾼이 있었어요. 얼마 안 되는 밭되기를 갈아서 먹고 살면서 틈틈이 집신도 삼고 먼 산에 나무를 해다 팔기도 하였지요. 나름대로 퍽 부지런을 떠는 셈이었지만 그런 걸로는 고작 푼돈밖에는 벌지 못했어요. 집신 한 켤레 값은 4뎃푼이고 뗄나무 한 지 미래짜 2, 3전에 불과하기 때문이었지요. 어느 날 이웃 사람이 바닷가에 갔다가 운수 좋게 먹이가 목에 걸려 죽은 기러기 한 마리를 주었지요. 그 사람은 그걸 장에 가져다가 2냥이나 받고 팔았다는 것이었어요. 그 소문을 들은 농사꾼은 부럽기 짝이 없었지요. 그래서 곧 그물을 짜기 시작했어요. 농사꾼의 아내가 그걸 보고는 이상하게 여겨 물었지요. 산골에서 농사짓는 사람이 고기 잡는 그물은 짜서 무얼 하시렵니까? 농사꾼이 대답하였어요.
그 모르면 잠자코나 있구려. 이건 고기 잡는 그물이 아니라 새 잡는 그물이라오. 하늘에다 그물을 던져서 새를 잡겠다는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네요. 하늘에다 그물을 던지다니. 어쩌면 그렇게도 머리가 안 돌아가오. 나는 이걸 갖고 바닷가에 가서 기러기 수천 마리를 잡아올 작정이란 말이오. 죽은 기러기도 한 마리에 2냥인데 산기러기에 수천 마리면 수만 냥이 되지 않겠소. 당신은 머리 좋은 남편 덕분에 머지않아 비단 옷에 흰 쌀밥으로 호강이 늘어지게 될 터이니 두고 보구려. 농사꾼은 며칠 동안 집신도 삼지 않고 나무도 하지 않고 새 그물만 커다랗게 짰어요. 아내가 제발 호황된 꿈만 꾸지 말라고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지요. 마침내 새 그물을 다 짠 농사꾼은 그물을 가지고 바닷가로 나갔지요. 갯벌에 그물을 널따랗게 친 다음 한 끝을 자기 허리에 동여매고는 엎드려서 기러기 떼가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잠시 후에 기러기 떼 수천 마리가 갯벌에 내려앉았어요. 기러기들은 잠시 갯벌에 앉았다가 날아올라 물고기 사냥을 할 참이었지요. 그런데 농사꾼이 쳐놓은 그물코에 발이 걸려 잘 날지 못하고 푸드득 거렸지요. 그 모양을 본 농사꾼이 옳다 싶어서 그물을 거두려고 벌떡 일어섰다가 놀란 기러기들이 그물에 발이 걸린 채로 일제히 날아올랐어요. 그물 한 끝을 허리에 동여맨 농사꾼의 몸도 따라서 공중으로 붕 떠올랐지요. 농사꾼은 기러기들과 함께 허공을 날아가면서 신이 나서 소리쳤어요. 이놈들아, 너희들이 아무리 멀리 날아간들 내 그물에서 벗어날 듯 싶으냐? 어디든지 내려앉기만 해봐라. 내가 곧 그물을 걷어서 너희들을 다 잡고 말 터이니. 그래서 장에 갖다 팔면 나는 금방 부자가 된단 말씀이야. 기러기 떼는 넓은 바다 위를 날아가는 동안 하나 둘씩 그물에서 발이 빠졌어요. 결국 맨 나중에 남은 기러기마저 발을 빼고 날아가 버리니 농사꾼은 허리에 빈 그물만 매단 채 바닷속으로 풍덩 빠지고 말았지요. 농사꾼이 물결 위를 몇 번 들락날락 하면서 어푸어푸 하는 소리에 허리에 맨 그물이 풀어져 나갔어요. 마침 바닷속을 헤엄치고 있던 큰 고래 한 마리가 물을 쭉 들이켜는데 농사꾼도 한데 휩쓸려서 입속으로 들어가 버렸지요. 그리고 캄캄한 고래 뱃속 한가운데 쿵 하고 떨어졌어요. 농사꾼은 고래 뱃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서 우선 허리에 차고 다니던 쌈지에서 부싯돌을 꺼내어 담뱃대에 불을 붙였어요. 뻐끔뻐끔 담뱃대를 빨면서 담뱃불 빛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지요. 고래가 무척이나 큰 놈인지 뱃속이 마치 커다란 동굴 같았어요. 그리고 고래가 물을 들이켤 때 함께 뱃속으로 빨려 들어온 온갖 잡동사니가 굴러다니고 있었는데 심지어 나무 의자며 책상 같은 것들도 있었지요.
그런 것들은 아마도 풍랑을 만나 난파한 배에서 떨어져 나온 듯 싶었어요. 고래가 숨을 쉴 때마다 콧바람이 불어 들어와서는 뱃속은 뽀송뽀송 말라 있었어요. 게다가 동굴 벽처럼 보이는 것이 온통 살코기가 아니었겠어요. 거기에 간이며 염통 같은 커다란 고깃덩이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어요. 농사꾼은 배가 고프던 참에 잘 되었다 하고 우선 나무로 불을 피우고 허리춤에 차고 다니던 장독칼로 염통 한 귀퉁이를 썩둑 베어내어 구워 먹었지요. 생간이 눈에 좋다는 말이 생각나서 간도 좀 잘라서 먹었지요. 고래는 뱃속이 뜨겁고 아파서 펄펄 뛰다가 죽어버렸어요. 파도가 죽은 고래를 물가로 밀어냈지요.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산더미만한 고래가 죽어서 떠밀려 온 것을 발견하고는 칼과 도끼를 들고 모여들었어요. 살을 잘라서 나누어 가지려고 우선 배부터 갈랐지요. 그런데 뱃속에 웬 사람이 앉아서 뻐끔뻐끔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게 아니었겠어요? 모두들 깜짝 놀라 어안이 벙벙해져 있는데 고래 뱃속에 앉아있던 농사꾼이 내다보고는 점잖게 한마디 하였지요. 이 고래는 내가 잡은 것이니 아무나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될 것이야. 그 말을 들은 바닷가 사람들이 기가 막혀 소리쳤어요. 기껏 고래 뱃속에서 꺼내어 살려주었더니 하는 말 좀 보게나. 물에 빠진 놈 건져주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일세. 농사꾼은 사람들이 기막혀 하거나 말거나 천천히 고래 뱃속에서 나와서 또 소리쳤어요. 죽은 고래는 여기 있다마는 그 물에 걸린 기러기들은 다 어디로 갔단 말이냐?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산골 마을 사람들은 모두 배꼽을 잡고 웃었지요.